오늘 예정됐던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가 미뤄져서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책으론 공공임대 확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텔까지 끌어모으는 방안이 제기되면서 벌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놓고 국책은행의 혈세 지원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전세난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늘 이구동성으로 전세난의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대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조차도 실효성의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비어있는 집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는 데 대해서 정말 얼마나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입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발표 이후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기준 서울의 전세 가격은 72주 연속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도 61주째 올랐습니다. 문제는 전셋값만 들썩이는 게 아니라 지방, 광역시의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요즘 서울의 전셋값으로 지방이나 광역시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전세 난민들이 오히려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전세난의 전망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한국감정원의 전세 수급 지수예요. 이 지수가 지금 지난주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매물을 공급을 굉장히 뛰어넘고 있다. 이 얘기는 전세난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 거론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가능한 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그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그 방법론을 좀 몇 가지 좀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금 비어있는 집들이 꽤 있으니 비어있는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전세를 놓겠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 듭니다. 또 하나는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완공이 임박한 거죠. 이런 것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외에 지금 상가가 좀 비어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영끌하고 있구나. 정말로 이런저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공급 물량의 수량은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당초 기껏해야 비어있는 집 아무리 다가구 다세대를 합쳐도 수만 가구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10만 호 가까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거여서 과연 내일 발표될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상되는 전세 대책 주요 내용이요. 네, 소장님 보시면 앞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시각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 주택 매입, 전세, 임대 이런 게 원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많이 매입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물론 채우겠지만 지금 현재 전세난의 핵심은 교통이 편하고 직장 다니기 쉽고 학군이 좋은 아파트 전세가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임대주택 전세난 해결한다고 임대주택을 숫자로는 많이 내놓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수요와 맞지 않는 부분이 괴리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전세 대책의 주요 내용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거 다 매입하려면 과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들까? 이 매입은 LH, SH 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못 늘리는 워낙에 매입 비용이 땅값이 비싸져서 매입 비용이 높은 데다가
공공이 임대했다면 주변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 임대보다도 저렴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LH공사, SH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이렇게 매입할 빈집과 오피스텔의 입지예요. 실수요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곳에 돼 있느냐, 이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이나 학교, 직장과 같은 직주 근접성이 좀 뛰어나고 사회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곳을 선호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공급 물량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라서 네. 이제 실효성에 좀 이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공급량도 중요하고 재원 마련도 문제고요. 입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질 좋은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지금 알려진 것처럼 공공임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호라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게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뿌려진다면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얼마나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대책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특히나 정부가 그동안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옥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허용하겠다. 용적률도 높여주고 속도를 빨리 해줄 테니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이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 회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은 일부 이제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 정책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예상되는 정부의 전세 대책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질 좋은 전세 물건을 많이 내놓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어제 그 이낙연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서 호텔을 전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또는 호텔 중에서도 지금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는데 소장님,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겁니까? 뭐 정부의 정책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과거에도 시행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청년들조차도 사실은 좀 외면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하루 이틀 단기간에 살기에는 편해요. 근데 취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길 2년, 4년까지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재정 부담을 제외하고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의 전세난이 과연 1인 가구 때문에 일어난 전세난인가? 네. 빈 호텔을 개조한다 하더라도 가변을 없애고 개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룸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원룸 타입의 그 임대차 기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맞물려서 나타나는 전세난이 1인 가구의 전세난으로 지금 호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빈 호텔이 늘고 일어나고 있다는데 과연 입지가 어디인가? 서울 시내일까 아니면 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으로 빠진 이제 호텔이라면 이게 또 선호하는 이 선호 입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또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돼서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원상복구를 또 가능해야 되거든요. 단기간에 호텔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인 대책에 함몰이 돼 있어서 좀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고 네. 정부가 이것저것을 다 대책에 포함시킨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청년들조차도 외면했던 호텔을 좀 개조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상당히 이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여러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읽히고요. 앞서 정부가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 신용대출 규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동안 정부가 이제 그 영끌하는 30, 40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입지 좋은 3기 신도시도 있고 하니 조금 참아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영끌의 이 투자에 과연 자금의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그 영끌이라는 거는 영혼까지 끌어모을 끌어모아서 정도로 대출로 대출을 집을 가득 산다는 받는다.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택대출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15억 원 이상은 안 되고요. 9억 원 이상은 40%, 또 대출 규제 지역이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 또 집을 또 입주하거나 팔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30일부터입니다. 지금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대기업이거나 신용도가 좋거나 이러면은 자기 월급의 2~3배 이상 해주는 곳들이 많거든요. 자, 이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 말부터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이른바 DSR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40% 이내로 규제하겠다라는 건데 이 DSR 규제라는 건 주택대출만이 아니라 모든 신용대출, 카드론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대출을 뭉쳐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의 40%가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가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 대출분에 대해서는 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에 아마 이전보다도 대출이 3~4배 이상 늘어나는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소장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대출금 갚아서 집을 사겠다는데 이것까지 정부가 규제를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있는데 이렇게 그 대출을 막아놓으면 결국은 뭐 돈 많은 현금 부자들, 이른바 금수저들만 집사라는 거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신용대출, 그 무주택자들한테 내 집 마련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대출을 얘기합니다. 대출이 잘 안 된다. 물론 규제 지역 이외에서는 60% 한도까지도 대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평균 중위가격은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섰죠. 그러면 대출은 40%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1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전면 제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주택대출 부족분을 상당 부분 고소득자들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전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게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은 가지만 심증은 있지만 돈의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하다 보니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은 현금 부자, 이른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금수저들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금 여력이 없지만 미래 소득이 답보되어 있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오히려 실소유자이면서도 소외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앞서 그리고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나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김포하고 파주는 이 장기 굉장히 미분양 물량이 무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규제를 피어나간 곳에 대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포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이제 50만이 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뭐 용인이나 고양시보다도 거래 물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외부에 투기적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규제는 3단계로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구. 근데 가장 밑에 단계인 3단계,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조건이 뭐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을 초과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아마 김포를 비롯해서 일부 부산, 천안 등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김현미 장관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리를 해보면 전세 공급 물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서 전세값은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되는데 이 전세난이 결국은 집값, 매매값까지 밑에서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 집값까지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 내년 결국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매매 공급 물량
뭐 전세 공급 물량, 집값이나 전세값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전세 대책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년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분양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분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대기 수요가 전세난을 좀 자극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전세난의 기본 해법은 이제 새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 유인책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그동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과할 정도로 혜택이 많다라고 하면서 축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내년 입주하고 있는 신규 이 아파트 물량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고, 그리고 호재성 뉴스라고 하면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3기 신도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시장이 반응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 이르면 내일 전세 대책이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국책은행을 통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것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격이 돼버렸어요. 대한항공 사실 정부가 돈 빌려주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해서 초대형 세계 7위 항공사로 몸집을 불립니다. 여기다 이제 조원태 회장의 경우에는 어부지리로 이제 산업은행이라는 정부라는 네. 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군을 또 확보하는 셈이 돼버렸는데 뭐 의도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대한항공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땅콩해양, 물컵갑질, 예.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갑질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뭐 정부의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인수 불발이 불거진 이후에 산업은행은 새로운 주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5대 그룹 찾아갔고요. 항공사 지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인수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손든 기업은 한진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내 항공산업을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영위해왔고 항공산업을 가장 잘하는 대한항공으로 좀 밀어주자라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부채도 부채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적자도 대한항공도 지금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고요. 예.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2000%가 넘습니다. 일부 자본 잠식 상태예요. 과연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업계를 위해서 대한항공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또다시 부실 기업에 대한 혈세 투입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절차도 있고 뭐 하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시청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 비행기 값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내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쌓아뒀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소비자들은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한데요. 우선 마일리지는 빚이에요. 인수하게 되면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도 물론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거쳐서 대한항공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문제는 합병 비율이에요.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대1 비율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카드사별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혜택을 주는 게 대한항공이 좀 우세해요. 대한항공은 1,500원을 사용했을 경우 1마일리지 혜택을 주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을 사용할 경우 1마일리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은 다소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오신 분들도 불만이에요. 갑자기 통합이 되면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하기는 보너스 항공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만큼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수요차가 좀 줄다 보면 서비스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양사가 지금 동맹을 맺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코드쉐어라고 해서 대한항공은 스카이 소속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소속팀을 갖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대한항공 갖고 취향하지 않는 노선도 있거든요. 이걸 코드쉐어한 업체끼리 공유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한 곳은 빠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이 피인수되고 있는 만큼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게 되면
그만큼 좀 소비자들한테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비행기 값은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 몽골 노선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한동안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합쳐지면 다른 모든 노선도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조원태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조조정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항공권 운임 안 올리겠습니다요. 근데 이거는 장사하시는 분이 저 손해보고 장사합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당연히 부채를 감축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인상하지 않으면 부가 서비스를 올립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든가. 지금도 보면 마일리지가 그동안은 기한이 없었다가 10년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거 역시 사용처 용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 항공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운행의 한 60, 70%가 되거든요. 저가 항공사를 포함하게 되면 5개 항공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항공권 인상에 이제 녹아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국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비행기값, 마일리지, 소비자 권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